안녕하세요. 세모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김경록입니다. 저 옵투스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이전에 아마 제 미래셋 대표로 해서 많이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은퇴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연옥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단테 신곡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연옥인데요. 지옥은 단테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 지옥이란 말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베이비부머의 상황은 그렇게 은퇴 천국에 갈 정도는 안 되고요. 은퇴 연옥, 저는 그 중에서도 콕 집어 말한다면은 세 가지 정도의 연옥이라고 보는데요. 돈, 그리고 이제 일, 관계, 이 세 가지의 이제 은퇴 연옥에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대 10년 혹은 50대 10년도 이제 우리나라는 정년이 조금 빠르니까요. 거기에 이제 50, 60이 해당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은퇴 연옥에 빠집니다. 돈이나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급작스러운 변화와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때 이 연옥에 빠진 뒤 어떻게 이를 잘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우리가 70대 이후에 평안한 노후 생활하고 바로 직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들어보겠는데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그럴 때 이민을 잘 준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별다르게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나 그 사람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별다른 파악 없이 간 사람하고는 아마 이민을 가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은퇴도 저는 이제 은퇴 전과 은퇴 후로 본다면은 은퇴 후도 하나의 은퇴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보셔야 될 정도로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잘 적응을 한 사람은 마치 우리가 이민을 가기 전에 잘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준비가 없는 사람이죠. 결국 그 준비를 얼마나 이제 잘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도 도대체 그럼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 하면은 가이드북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은퇴 나라에 들어간다 하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통일된 어떤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책을 써본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서울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래도 부장에서 상무로 진급하려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중소기업에 가서 이제 월 얼마 하니까 월 2장 하니까 김 부장이 월 혹시 2천 하니까 월 20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자기의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재취업 시장의 특징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과장, 부장, 뭐 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은 회사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60세 이후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기능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일단 갖추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회에서 한 30년 동안의 이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자신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술이나 기능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가치가 거기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컨설팅도 잘하고 평소에 사회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가격도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고 자기의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가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을 이제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작전을 펼쳐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이터는 저도 잘 못 봤고요. 다만 제 주변이나 사람들의 이제 경험들을 이야기해서 들어보면은 물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혹은 기술을 가진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문과나 관리직을 나온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취업이 훨씬 잘 됩니다. 그 분야의 기능이나 기술을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픽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잘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자격증만 따면은 금방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칭을 해야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저는 이제 제 취업 시장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신호로 알려보내야 돼요. 내가 가만 앉아 있으면 누군가 나를 알아보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서를 넣고 여러 군데 계속 지원을 하는 것도 자기를 알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게 반복되고 하는 충분히 자기를 과하게 알려도 됩니다. 그런 이제 좀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자격증이 그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은 갖추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잖아요. 시그널링이라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충분히 과하게 알릴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서 알리고 지치지 말고 반복해서 알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길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친구가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금방 취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취업이 되게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하려는데 지금 4, 5개월째 원서는 계속 넣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 같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계속 탐색을 하고 하면서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끈질기고 그리고 이제 좀 참을성이 있게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저는 뭐 교육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자녀가 독립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교육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는 그 이후에 투자에 대해서는 뭐 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여력이 충분하다면은 자녀에게 미리 돈이나 증여를 해주면은 자녀가 빨리 자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녀가 일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여건을 갖춰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이제 부모의 노후의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 요즘은 이미 이제 자녀들이 결혼 조건에 있어서도 상대방 부모 혹은 자기 부모의 노후의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결혼 조건의 하나일 정도로요. 그래서 진정이 이제 길게 보아서 자녀를 지원을 원한다면은 부모의 경제적 독립을 스스로 우선적으로 갖춰 놓는 것.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렇고 한데 성인이 되어도 자녀에게서 부모가 독립을 못 합니다. 계속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점을 자녀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선순위를 자기 노후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성이라고 보다는 초기에는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은 이제 자녀의 교육이 끝났으면은 그때부터는 자기의 경제적 독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저도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혹은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쭉 보아온 바에 따르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규칙적으로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서도 이제 은퇴 전만 하면은 최고로 높은 직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성할 때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이제 내 주변에 같이 있고 자녀들도 이제 장성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은퇴후가 되게 되면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가장 높은 정상에 있다가 그것도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점프하듯이 내려와 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관계 면에서 이제 자녀와 그 다음에 자기의 부부와
그 다음에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 이런 관계가 급속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화에 이제 적응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일본에서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요.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변한 구조에 적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두 가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앵커링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기초를 넣어놓은 곳에서 이 기준으로 생각이 쉽고 이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헤비터트라고 그러고 자기의 서식지가 있는데 젊을 때 서식지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서식지에서 새로운 서식지의 환경을 맞이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한 서식지를 확실하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높은 직위로 직장에서 다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직장에서 제공해 주던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내와 나 둘이만 가정에 남아있게 되고 자녀들은 출가를 해버리고,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많다가 이제 그런 동료들이 사라지고 등등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은퇴연옥에서 써놓은 파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구조에 어떻게 적응할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라는 것은 예를 들어 페르소나, 나를 어떻게 새로운 역할에 맞게 빨리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에 있어서 내가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게 A, RTA이고요. R 같은 경우 이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SOC는 사회간접자본은 아니고요. SOC는 한마디로 어떻게 내가 노후에 계속 진화를 이루어가게 하려면은, 계속 진보를 할 수 있게 퇴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써놓은 이야기들인데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적응하려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파라든지 SOC 이런 것들, SOC라는 것은 이제 셀렉션, 이제 목표를 줄여야 돼요. 내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이전에 젊을 때는 많은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선택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줄여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라는 것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최적화인데, 이제 나의 자원의 가용 범위가 줄어들고 선택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선택 범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줄어들었는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힘도 떨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최적화이고요. 그 다음에 C의 컴펜세이션은 이제 보완이라는 뜻입니다. 뭐냐 하면은 눈도 나빠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좋은 대체 수단들이 생겨났습니다. AI도 생겨나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 이제 참 효율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나의 노후의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거의 1시간을 말씀드려도 될 만한 것이라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라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 첫 번째, 은퇴자들은 플로우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5억 가지고 있다, 10억 가지고 있으면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달에 나는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고 지금 자산으로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톡이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톡입니다. 뭐 5억을 가지고 있다, 10억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매년 혹은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흐름이라고 해서 이제 플로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5억 가지고 있으니 됐다가 아니라요. 나는 한 달에 얼마 필요한데 지금 이 자산으로 한 달에 얼마를 죽을 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 이 개념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젊을 때는 목표가 그겁니다. 나는 얼마를 모으겠다가 목표인데요. 이제 은퇴 후에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만들어내겠다가 이제 목표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할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현재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장수 리스크로 수명이 많이 길어지는데 30년 뒤에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물어보면은 뭐 내가 오래 살아봐야 내가 90세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노후에 내가 90, 95세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소득을 얼마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까지 쭉 긴 미래를 생각지 않고요. 현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현재 중심으로 많이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장수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혹시 오래 살까 하는 것이 장수 리스크입니다. 그게 어느 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에 현재 편향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유전적으로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시 시대의 일이에요. 수명도 짧고 워낙 불확실한 일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명도 길어졌고 불확실성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를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길게 앞으로 내가 30년, 35년의 플랜을 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좋아하는 나의 심리적 극복을 되게 심리적 편향을 되게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현재 편향을 극복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관련돼 있는데 장수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제가 강의 가서 이제 여쭤보면은 그냥 남성분들은 그냥 80대 중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지금도 AI 기술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발전할지 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AI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의료나 이런 보건기술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한 장수 리스크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편향 때문에 장수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요. 과소평가하면은 안 됩니다. 그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후에 이제 나의 자산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까 하는 데서 극단적으로 배분을 하면은 하여튼 안 됩니다. 극단적이라면은 한 극단에는 예금만 왕창 가지고 있겠다.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요즘 주식시장 좋은데 주식 왕창 가지고 있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극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절대 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자산 배분인데요. 극단적인 자산 배분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관해서만 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물론 당연합니다. 노후에는 주식의 비중을 좋더라도 좀 줄여나가야 돼요. 줄여나가야 되고요. 더 극단적인 배분이 이제 안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금만 왕창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극단적인 자산 배분을 하여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출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내가 모아놓은 셈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물을 퍼먹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창고에 이제 식량을 넣어놓고 인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인출을 할 때 제일 걱정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인출을 해야 될까? 창고에 곡식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초기에 과소하게 인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남아서 이제 막 그때 인출을 하는데요. 이제 삶을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장수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나이가 한 80, 85세를 넘어서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은퇴 파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출을 할 때 정말 여러 자산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종신토록 국가가 주는 종신연금은 내가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받는 연금은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운용하는 자산은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것들로 잘 배분을 해서요. 정말 인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소하게도 너무 초기에 과다하게도 안 하는 이런 인출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플로우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재 편향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장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인 자산 배분을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인출에 있어서 초기에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이런 부분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인출 플랜을 짜야 한다.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자산 인출 얘기해 주셨는데 연금과 자산을 어떤 순서와 비율로 인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예, 제가 딱 큼직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운용 혹은 선자산, 후연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고령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 전기와 고령 후기로 볼 수 있는데요. 고령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70대까지겠죠. 그럴 때는 판단력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할 때는 나의 자산을 운용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배당주, 그다음에 뭐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소득을 얻으면서 인출을 하는 플랜을 짜면 되고요. 그런데 나이가 한 80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판단력이나 시장을 따라가는 능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게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종신연금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연금은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몇 살을 살든지 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다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금융자산하고 그 다음에 나의 또 다른 연금 자산이 있다면은 특히 종신연금은 죽을 동안까지 받는 것이니까요. 국민연금이라든지 민간의 종신연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에 인출하는 것은 금융자산, 그 다음에 후기에는 종신연금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 중에 60세 받는 것도 있고 80세, 85세 받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85세 받으면 훨씬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못 받으니까요. 계속 운용하다가 85세 받아, 그걸 장수연금이라고 이름하는데요. 그 말은 종신연금 받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추천하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추천합니다. 선자산 후 종신. 저는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연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넣으시면은 뭐 이제 우리가 배당 소득세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당을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받을 텐데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징수를 하느냐? 돈을 찾을 때 징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유리합니다. 아마 배당주나 예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고 통보를 받으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반 계좌에 두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은 15만 4천 원을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100만 원을 배당을 받으면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와요. 이게 또 투자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세금을 떼느냐?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그것도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단점은 있죠. 우리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또 55세 이상 이제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의 단점은 세월 금방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축적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주식도 좋고 한데 나 배당주 하고 싶다. 뭐 ETF도 있는데 ETF를 통해서 연금에 넣어서 ETF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배당 주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ISA 계좌가 있습니다. 이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은 1년에 2천만 원까지 해서 5년까지니까요. 거의 1억 원을 여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하게 되면은 15.4% 과세가 아니라 9.9%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주식 종목을 하고 싶다면 이 계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도 다 하고 주식 종목도 다 하고 그래도 나도 또 다른 데 저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수익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돈을 찾을 때도 비과세인 것이죠.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나머지 금액도 내가 어디 넣어야 되는데 하면은 연금보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액연금, 뭐 저축성보험 하는 것들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가입하시면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금액이 월 150, 뭐 목돈일 땐 1억 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이 금액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 계좌가 첫 번째 순위. 그 다음에 주식 종목을 하고 싶으면서 ISA 계좌.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좀 더 남아 있다 할 때는 이제 연금보험이라든지 보험사의 상품들을 이용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그리고 직업증망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집값 전망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여하튼 주택연금을 받든 아무리 주택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는 비싼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것은 그 거주하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가도 되는데 여유가 그렇게 썩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을 줄이고 그 다음에 현금을 캐시아웃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집 또 새로 들어간 집을 주택연금을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고요. 그 말은 전적으로 말해서 큰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으나 내가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겨서 캐시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받으나 주택연금은 어차피 대출이기 때문에 수익성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큰 집에 있는 것이 집의 거주 비용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30억짜리 집에 있다 하면은 4%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2천이잖아요. 그게 거주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5억짜리 집에 있다 하면은 4%로 하면 6천만 원. 1억 2천하고 6천만 원 차이인 것이지 거주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30억짜리 있는데 15억짜리로 옮기면서 15억을 캐시아웃을 해서 이걸 자산에 운용을 해서 수익을 얻으면은 이게 훨씬 낫겠죠. 그럼 주택연금 금액이 클수록 많이 받는데 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주택연금은 내가 받는 수익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그게 수익하고 계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연금을 그러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 중에 우리가 물가에 연동해서 금액을 지급해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 공적연금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공적연금은 이제 물가에 연동해서 변화시켜줍니다. 기초연금도 이제 조금씩 올려주죠. 물가 연동은 아니지만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은 정확하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서 정확하게 딱 올려줍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력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서 받는 정액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받는다 하는 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뒤에도 이제 그 정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50만 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20년 뒤에 내가 이게 얼마쯤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가치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액연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축성 보험 혹은 저축성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채권에 운용하고 거기서 그냥 돈을 일정하게 뽑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물가에 연동되는 부분 혹은 구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내가 안정성은 확보되는데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적연금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만큼 퀄리티 좋은 연금은 없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기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정액연금과의 의사결정인데요. 정액연금을 너무 많이 하면 수익성이 떨어져요. 이것을 적정한 정도로 나의 이제 적정한 생활비를 보존할 정도로까지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뭘로 하냐 하면은 배당주라든지 인프라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리처 중에서도 차익 비율이 낮은 리처, 차익 비율이 높은 리처는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은 차익 비율이 높은 리처에 투자한 것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돈을 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비율이 낮은 리처, 그 다음에 인프라 펀드, 배당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구매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구매력 이상을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극단적인 자산 배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정액연금이 좋다고 이거 확정적이니까 모두 갖고 있으면 수익성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수익성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배당주, 인프라, 그 다음에 차익 비율이 낮은 리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합니다. 방금 이제 재설계라는 말을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 재설계해야 됩니다. 재설계 뜻은 재구조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직장에서 직위도 높고 소득도 많았을 때 딱 그때가 아마 은퇴 직전이 가장 소득도 높고 소비도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재구조화입니다. 은퇴 직전의 소비 수준과 이 형태를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나중에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돈을 버는 가장이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가족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생활비가 줄어들어야 되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출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새로 지출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짜야 되느냐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고정비용 나가는 것입니다. 뭐든 제일 무서운 게 고정비용이에요. 가변 비용은 내가 안 쓰면 돼요. 그런데 고정비용은 벌이가 없더라도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 고정비용이 뭐냐면은 주택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비용, 이게 고정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다운시프트를 좀 해야 되고요. 주택도 다운시프트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보험도 다운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생활이 참 어렵다고 해서 보았는데 한 달에 보험, 실손보험 들어가니까 5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과다한 것이죠. 그 고정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는 것이고요. 첫 번째 이제 고정 비용. 이제 내가 재설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첫 번째 고정 비용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지원하던 부분.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꽤 큰데 내가 자녀를 어디까지 지원할지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하던 부분들을 이제 교육이 끝났다면은 이제 좀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요. 내가 아직은 자산이 있으니까 해도 되겠지 하시지 말고 지출 자체, 플로우 자체를 이제 소득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 있으면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를 가면은 이제 나중에 빨리 자산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도 이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지출은 소득이 좀 생기면은 가고 생기지 않으면은 뭐 안 가시면 됩니다. 임의 지출이라는 것이 외식비라든지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요. 이게 꼭 모든 것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가변 비용입니다. 내 소득이 좀 생기면은 가셔도 되고 또 안 가면은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출을 이제 다운시프트 이제 기여를 한 달씩 내리듯이 조정을 하지만은 조금 대비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절약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셔야 될 것이 이제 70대 이후에 60대에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는데요. 70대 이후 넘어가게 되면은 의료비, 간병비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 하는 것들 이게 전체 지출 구조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60대 한 10년 이 정도까지는 그 전에 지출 구조에 비해서 새로운 지출 구조를 짜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내가 의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 이것이 지출 구조에서 우리가 은퇴 전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의 나의 자산의 일정 부분을 이제 그 대비해서 10, 20% 이렇게 떼내 가지고 이제 여기 나중에 지출에 의료비 지출에 쓰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요. 그런데 건강보험 중에 비급여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실손보험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건강보험의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실손보험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치매나 그 다음에 중풍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한 이 간병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노후 건강보험 시스템 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 없고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발생했을 때는 내가 자산에서 리저브 해놓았던 것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자 입장에서 라는 질문은 조금 뒤에 생각을 해보고요. 왜 이럴까 하는 것인데요. 주식시장은 상장 주식입니다. 다 대기업들이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영업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K그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K그로스 하니까 이것도 코리아 그로스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미국도 K그로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펠링 K자 보면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AI라든지 이런 쪽이 막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출 대기업은 지금 극단
극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엄청난 위화감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 패턴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밤늦게 술도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동네 가서 사 먹고 하는 것보다는 흑백 요리사에서 나와서 히트 친 사람이 밀키트 팔면 그거 사고, 그 다음에 배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K그로스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산을 가지려면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는 이전부터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얕은 수출 기업들의 성장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K그로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K그로스가 가장 심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드디어 보너스를 받게 되겠죠. 받으면은 이제 돈을 쓸 겁니다. 집을 살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아마 하반기 가면 또 조금 괜찮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가 낙수 효과로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자영업자하고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의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비유를 혹은 이런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내가 자영업을 할까?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은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나는 자격증을 따서 월급 노동자가 될까? 이 선택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추천해 드렸죠. 이전부터도 그걸 추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아니면은 대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K그로스에 따르다면은 내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글로벌 큰 기업들의 주식 혹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주식 지분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월급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월 200을 받든 300을 받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노후에 훨씬 좋은 자산 배분이라고 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을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전화도 가끔 받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난감합니다. 전혀 모르시는데, 얼마 전에는 한 85세 되신 분도 한번 여쭤보고 하셔서 그냥 예금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았고 그랬고요. 60대 같으면은 뭐 하셔도 돼요. 제가 60대 7, 8년 전에 선배님한테 이야기 말씀드려가지고 주식 조금 하면서 요즘 좋아하십니다. 물론 돈을 버니까 좋아하시기도 하지만은 일단 주식시장 기업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괜찮기 때문에요. 60대 같으면 뭐 얼마든지 조금은 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한 20년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89세까지도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기 누님, 뭐 자기 어머니 다 주식을 하는데 가장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랍니다. 그 뭐 타이닉스 주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틈틈이 사모아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제일 수익률이 좋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세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는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주식을 해야 됩니다. 예금으로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주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큰 곳이에요. 수익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항상 도사리기 있기 때문에요. 절대 금액이, 내가 이 금액이 날아가더라도 내가 큰 문제가 없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 생활비 지출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이렇게 이제 좀 주식의 일단 비중 자체를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유혹이 커요.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의 한 20% 정도를 주식에 넣어놨는데, 요즘 주식시장 가는 걸 보면은, 야, 이걸 내가 100%를 넣어놨으면은 내가 얼마나 벌었을 텐데, 이 생각이 지금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험한 게 지금 다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셨다가 떨어지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절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요. 내가 어느 정도 없더라도 내 지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 그 정도 양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길게 봐야 되는 것이고, 길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금액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은 가격 떨어지면은 길게 못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길게 투자하려면은 내가 내 금액의 일정 부분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지금 욕심이 더욱더 나실 텐데, 어느 한 종목에 몰빵을 해놨으면 수익률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지수로 분산하는 게 낫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터를 쭉 가지고 학자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절대적으로 종목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들에게는 훨씬 성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돈을 왕창 벌었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지수에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꼭 지키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에서 손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이야기했습니다. 100번 싸워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노후의 투자는 절대 위태로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배당을 주는 주식, 그 다음에 우량한 종목, 그 다음에 분산해서 가지고 내 자산의 일정 부분 이하만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정도를 지키고 주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이자를 가지고 소득을 얻었다면 아마 앞으로는 배당을 가지고 소득을 얻으셔야 될 거예요. 그게 서구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이제 서서히 옮겨가셔야 돼요. 그러면 은퇴자에게 적정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적정한 현금 비중, 단기 채권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현금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단기 채권이 적정한 비중,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은퇴자들 같은 경우 4대6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이제 40이 주식이고 60이 채권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이제 채권이고 30 정도는 인프라나 그 다음에 차익 비율이 낮은 리츠 이것에 배분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433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채는 현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0%가 이제 인컴을 많이 주는 것들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도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의 주체성과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그럼 뭘로부터의 주체성과 독립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돈에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돈이 너무 쪼달리고 돈 때문에 나의 라이프 패턴이 다 바뀌어야 되고 돈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런 것은 주체적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서 내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 될 수 있을 정도는 이제 갖춰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은 필요해요. 당연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자기 몸은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이 독립성이나 주체성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주변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자기 몸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핸디캡인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소득 월급 들어오죠. 건강하죠. 하니까 전혀 이제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은퇴 후 지나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저는 뭘로부터의 독립성, 돈과 건강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나의 노후의 삶이 전적으로 주체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적 하니까 대단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심플한 겁니다. 주체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 그게 주체성입니다. 이런 돈과 건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노후의 주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을 아무리 갖춰 놓았더라도요. 건강이 주체적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마치 쌍두마차처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이게 짧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조금 우스갯소리지만은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은퇴연옥 책을 읽어본다. 두 번째 이것을 잘 정리한다. 세 번째 나에게 적용해서 실천해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연옥부터 읽어야겠네요. 그게 제가 이렇게 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에게 맞는 것들, 예를 들어 파, SOC, T, 뭐 SSS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모든 것이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 중에 몇 가지만 내가 건져낼 게 있으면 그걸로 책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이거는 나한테 안 맞고 이것은 내가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새롭네, 이거 해봐야 되겠네, 이런 걸 건지시려고 이제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그런 중에서도 각자의 자기의 준비 상황과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 본론으로 이건 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70대, 80대하고 지금 베이비 부모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돈 벌어 들이는 거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 정말 저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정도의 세상이 왔는데요. 아마 이 돈들이 또 좀 있으면은 여기저기 또 풀리고 세금을 통해서도 풀리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어느 정도 한 단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게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과 복지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전의 선배 세대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했는데요. 지금 50대, 60대 베이비 부모들은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평안하게 또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면 어떤 것이 될까? 이걸 비유를 든다면 윤회를 해서 삶을 하나 더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회를 하면 옛날 거 다 까먹어요. 새로 태어나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삶에 있어서 윤회라는 것은 자기의 기억을 다 가지면서 또 하나의 삶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나 국가 시스템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은퇴 지옥이란 말을 싫어하고 했던 이유도 그렇게 거기 속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은퇴 연옥에 속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준비해서 탈출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